자, 모두들 안녕하세요. 파라벨룸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스티르페 대령님과 함께 있습니다. 오로는 휴대폰에 약간 문제가 있지만 곧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카피티니는 허리 통증 때문에 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마르코 보시도 올 거예요. 시간이 되면 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로 반도체 칩과 반도체 재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혼란 속에서 분명히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니엘레가 돌아왔네요, 아마도. 네, 다니엘레입니다. 안녕 다니엘레. 다니엘레, 거기 있어? 내 말 들려? 잘 들려, 아주 또렷하게. 다니엘레, 들려. 우리는 좀 느리게 보이지만 괜찮아. 어차피 지연이 있어도 맞춰서 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마. 먼저 대령님이 바로 제기했던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즉, 지금 이 순간 트럼프는 사실상 5월 1일까지 이걸 끝내거나 아니면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들은 승인받지 않은 전쟁을 관리할 수 있는 60일의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졌던 질문은 바로 트럼프가 다시 시작할지, 연장을 요청할지, 아니면 모든 것을 완전히 무시할지였습니다. 그리고 로이터 통신은 일부 분석가들, 트럼프 측이 아니라 의회 분석가들이 그가 아마도 신경 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구하는 대신에 말이죠. 저는 그가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황에서 미 중부사령부가 2023년 우크라이나 공세 때처럼 호르무즈 봉쇄 작전에 대한 홍보 영상을 보내기도 한다고 합시다. 이게 트럼프에게 문제가 된다면 네 생각에 조르죠. 그는 신경이나 쓸까? 아니면 이 기한을 전쟁을 재개하는 데 이용할까? 연장을 요청하는 대신에 말이야. 좋은 질문이야. 왜냐하면 문제는 군사적인 답변이 있다는 거고 이게 이론적으로 내가 대답해야 할 부분이거든. 하지만 순수하게 정보 분석, 그 인물과 그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분석이라는 답변도 있어. 순전히 군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나는 문제를 보지 않아. 의회에 요청하면 돼. 연장, 즉 한 달을 더 연장하는 것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로 정당화할 수 있고 군사적 압박을 유지하면서도 분쟁의 외교적 해결에 도달할 수 있을 거야. 이것이 군사적인 관점에서는 훨씬 더 당연한 조치일 거야. 하지만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인물의 심리적 특성도 고려해야 해. 나도 아군에 대해 정보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고 공식적으로 미국이 아직 우방이자 동맹국이라는 것도 알아. 하지만 바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판단을 하게 만든 거야. 마치 그가 최소한 중립적인 인물, 아니면 심지어 적대적인 인물인 것처럼. 그러니까 그 인물에 대한 최소한의 분석 정도는 우리가 해도 되는 거 아닐까? 트럼프라는 사람의 성격상 내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그는 어떤 권위에 굴복하기보다는 그가 자신보다 열등하다고 여기는 권위에, 왜냐하면 그는 미국 대통령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말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가 기한을 완전히 무시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신의 수많은 보좌관들에게 그 일을 사후에 정당화하라고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분쟁이 휴전 상태라고 말하면서요. 그래서 2달의 기한이 전투가 다시 시작될 때까지 일시 중단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것들에 대해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이 이런 것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엑세트과 경우에 따라 루비오도 이런 구실을 들고 상원에 출석하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런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그는 의회와 충돌하게 되고 또 한 번 공화당 다수파가 입장을 정하도록 강요합니다. 그와 함께하든 아니면 그를 반대하든 그에게는 당연한 일입니다. 자신의 당원들에게 충성심을 시험하는 것이죠. 그는 또다시 일부 지지자를 잃겠지만 아마도 또 한 번 정치적으로 살아남아 간신히 중간 선거까지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73년 전쟁권 한결이안이라는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법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군사행동을 시작한 후 60일 동안만 이를 지속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의회에 승인 요청을 해야 합니다. 또는 미군의 안전과 관련된 불가피한 군사적 필요 때문에 30일 연장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문장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상원에서 논의된 사안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면 우연히도 그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관련된 인원들의 안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멈추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제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그들이 거짓말장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닌지 묻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한 질문입니다. 당신은 제가 우리 군인들의 죽음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저를 폄하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당신이 그들이 거짓말장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그건 모든 면에서 폄하이고 비방입니다. 우리 군인들의 운명에 대해 저보다 더 신경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군인들의 건강에 대해 신경 쓰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I understand, but he controls. 시간을요. 그는 시간을 관리합니다. 상원의장은 공화당원이라는 점을 주목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를 어느 정도 제지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좀 제어가 안 됐다고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흥미로운 점인데요. 예를 들어 이런 질문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젤렌스키에 대한 전략적 평가를 했을 때 그가 손에 쥔 카드가 없다고 했는데 그 평가를 무엇에 근거해서 내렸습니까? 이미 1년이 넘게 지났고 그들이 여전히 그곳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는 그 질문에서 완전히 말을 돌려서 그래 뭐 이제는 무기를 유럽인들이 사주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물어본 것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이 아니에요.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그가 복무 중인 사람들의 생명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말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연히도 연장을 허용하는 조항이 바로 군대의 안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사람이 그렇게 똑똑한 타입은 아니지만 이미 토론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대충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그 주제를 꺼내고 아마도 그 주제가 나중에 사용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니엘레 괜찮아? 안정적이야? 다니엘레 들려? 들리니? 나는 너희 목소리 들려. 너는 내 목소리 들려? 말해. 알겠어. 그러면 동의해. 그래, 동의해. 넬로 스티르페. 그렇지 않아. 잠깐 끊을게, 넬로. 하지만 그리고 나는 멈추지 않아. 당연히 멈추지 않아. 내가 한 가지를 더 추가해. 소리가 안 들려. 비디오 꺼봐. 전쟁에 부른 적 없어. 고마워. 내 생각엔 봤을 때 그 사람은 못할 것 같아. 영상만 꺼도 될 것 같고 오디오만으로 충분해. 내가 적어둘게. 그가 복구하는 동안 이 기회를 이용해서 말씀드리자면 만약 연결이 안 되면 영상을 사용하지 마세요. 이제 휴식 시간이 거의 끝나가니까 트럼프가 자세를 바꾸는 것도 볼 수 있겠네요. 주목할 점은 센트콤이 예고편 같은 걸 보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됐다는 신호죠. 엑시오스 같은 일부 언론 소식통에 따르면 그들은 항상 그렇듯이 사건의 정통한 인물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사실상 협상이 결렬되면 그들은 두 번째 공격을 감행해서 상대방이 좀 더 유연해지는지 보려고 한다고 합니다. 내 생각엔 이중 전략도 있는 것 같아. 맞지, 조르죠? 이란의 비축분, 그러니까 그들이 생산하고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전부 중단하거나 아니면 자기들 비축량을 초과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내 생각엔 이것도 미국의 전략의 일부라고 봐. 이 봉쇄에 대한 봉쇄 말이야. 하지만 이란인들은 사실 순수하게 군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비교적 쉬운 위치에 있어. 왜냐하면 그들은 지상전이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영토를 잃을 위험이 없거든. 분쟁은 순전히 화력전 양상이고 그들은 독재 정권이야. 그들은 대중의 지지가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들은 머리를 모래 속에 파묻고 헬멧을 눈까지 눌러쓰고 미국인들이 줄 수 있는 모든 타격을 그냥 다 맞을 수도 있어. 그들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거나 상징적으로만 대응하면서 남은 것들을 터널 안에 숨겨둘 수도 있어. 그래도 여전히 의미 있는 양이야. 비록 분쟁이 시작됐을 때에 비해 절반도 안 되긴 하지만. 그리고 미국인들이 끝내고 분풀이를 다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위험한 점은 미국인들이 정치적으로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한 채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탄약을 더 많이 소모할 수 있다는 거야. 전쟁은 순전히 군사적인 목적만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걸 기억해야 해. 이제 그들은 군사적으로 아무리 이길 수 있어도 자신들이 내세우고 선전했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그건 승리가 아니야. 특히 이란보다 훨씬 더 중요한 도전에 대비해야 할 탄약 비축분까지 소진하게 된다면 더더욱 그렇지.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만약 군사작전이 다시 시작된다면 저는 이제 그리고 이란인들이 파키스탄에서 보낸 것으로 보이는 마지막 제안도 트럼프의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또 한 번 폭격을 퍼부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들은 많은 것들을 파괴하겠지만 이런 폭격을 하면서도 손실은 입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치적으로 아무런 가치 있는 결과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기껏해야 그들은 결국 그래, 우리가 성과를 거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우라늄 비축량을 완전히 파괴했다. 그들은 이미 한 번 그렇게 말한 적이 있고 다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트럼프가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치적 탈출구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이런 결과를 얻어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군사적인 분석보다는 경제적인 분석으로 접근해야 하고 미국이 이런 종류의 압박을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경제 분석가는 아니지만 미국이 석유를 생산하니까 호르무즈 해협의 교통이 차단되어도 상관없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단된다고 해도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시장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게 되고 결국 미국에서도 가격이 오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제 생각에는 그게 배럴당 $100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꼴찌입니다. 네, 아니요. 미국 주유소에서요. 아니요, 주유소에서요. 그 살을 넘으면 갤런당 $4 그런 식이에요. 만약 그 한계를 넘으면 대통령이 선거에서 져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일종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한계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우리는 실제로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미국이 이 위기를 얼마나 더 끌고 갈 여력이 있는지 말해줄 경제 분석가가 필요해요. 사실 이란도 여유가 없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란은 독재국가라 인구 절반이 굶어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죠. 감사합니다. 권력을 쥔 집단은 별로 신경 쓰지 않거든요. 다니엘레가 있다면 할 수 있겠어? 저는 여러분 목소리가 들려요? 네, 시작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제가 말한 건 그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마도 스티르페 대령이 말한 것이 그가 생각하는 게임일 겁니다. 즉 저는 30일을 더 달라고 요청하는데 공화당 의원들은 제가 무엇을 요구하든 무조건 동의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제 생각엔 연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결에 꽤 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워싱턴에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집인 것 같아요. 집 같은 분위기가 보여서요. 호텔이나 그런 곳은 아닌 것 같아요. 흥미로운 점은 비축분이에요. 이 장난이 얼마나 더 계속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 나라의 비축분을 좀 찾아봤어요. 적어도 2025년 기준에 가장 최근 추정치였죠. 그리고 중국은 국가적으로 4억 배럴을 보유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민간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둘이 사실상 거의 같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인들이 두 번째로 상황이 좋습니다. 다른 나라들, 특히 유럽 국가들을 보면 우리는 완전히 뒤처져 있습니다. 현재 소비량을 기준으로 해도 중국도 최대 80일밖에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몇 년이나 그런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럽은 약 27일치밖에 없었고 이 전쟁 때문에 한 달에 약 5억 유로 정도의 추가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휘발유 가격 자체가 아니라요. 그래서 중국이 뭔가를 알고 예측했거나 왜냐하면 그들은 석유 가격이 낮았던 지난 몇 달, 10월, 11월 등등에 많은 비축을 쌓아두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혹시 네가 기억할지도 모르겠는데 옛날 미국 문서에서 소련 블록이 무너진 후에 미국인들은 그렇게 많은 비축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었죠. 예전에는 훨씬 더 컸던 거죠. 왜냐하면 미래에 어쨌든 전쟁이 일어난다면 대략적으로 사전 경고 기간이 57년이었으니까요. 제 생각에는 여기서는 57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비축량을 줄이기로 한 그 어리석은 선택과 아마도 그 외에 탄약 같은 여러 가지 결정들이 이제 와서 무겁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정말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네요. 첫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치적, 윤리적 고려를 떠나서입니다. 그리고 이란 정권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반감에도 불구하고 군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번 전쟁에서 미국이 공격자입니다. 순전히 군사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 모두 저를 비난하지 마세요. 저도 아야톨라들이 범죄 정권이라는 걸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군사작전을 시작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그 군사작전에서 저는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을 할지 말지, 언제 시작할지, 어떻게 할지 모두 제가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 전쟁을 준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혹시라도 예상보다 더 길어질 수 있는 장기적인 분쟁에 대비해서 미리 비축량을 늘려놓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트럼프 행정부가 정말로 마치 견습 마법사들과 아마추어들이 모여있는 집단이라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다시 한번 제 전문 분야를 잠시 벗어나서 말씀드리자면 경제 분석가 동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표를 보면 저는 의문이 듭니다. 여기에 나열된 여러 주체들, 즉 중국, 미국, 일본, 유럽,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기타 여러 나라들은 서로 다른 주체들이고 경제 및 생산 시스템도 서로 다릅니다.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석유의 사용 방식 자체도 다르고 그 의미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유럽에서는 석유가 본질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판이나 수정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대체로 저는 석유가 주로 자동차 운송에 사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축량이 많이 줄어든다고 해서 모든 것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석유가 공장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에도 사용되지만
유럽에서는 주로 가스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많은 비축량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산업은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탄화수소에 더 많이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전혀 확신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논의의 주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부분적으로는 그들이 다른 나라들보다 석유를 덜 생산하기 때문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비축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소비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탄을 소비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사라진 것이죠.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체 가용 재고 수준이 실제 소비와 기본적인 필요에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니엘레는 바에 어디로 갔나요? 뭐라고요? 아니요. 저는 다니엘레가 광장이나 바 혹은 어디 바에서 와이파이를 훔쳐 쓸어 갔는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다니엘레 부탁해요. 이제 바에 있다면 우리가 당신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가 우리 말을 들을 수 있는지 봅시다. 감사합니다. 다니엘레! 아니요, 그가 복구할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동안 저는 다른 주제를 가져오겠습니다. 최근에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이 있는데 그와 별개로 제 생각에 꽤 흥미로운 몇 가지 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오펙 플러스에서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방공 시스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은 그들의 방어를 위해 병력도 파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보스, 주인의 교체인가요? 의존 대상이 바뀐 것인가요? 아니면 여기서 알도 조반니와 자코모가 말했듯이 판이 뒤집히고 있는 건가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아랍에미리트가 유럽 국가들과 매우 비슷한 정책을 따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la loro dipendenza. 이제 한 세력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에미리트는 미국의 분쟁 처리 방식에 의해 말하자면 꽤나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거의 완전히 분쟁에 대해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란을 강하게 공격하자는 정치적 움직임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미국의 분쟁 처리 방식에 깊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방식이 그들을 예상보다 훨씬 더 무방비 상태로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맹을 다양화하고 싶고 러시아나 중국 같은 독재 국가에 의존하고 싶지 않다면 선택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미국이 있고 이 지역에는 군사적으로 확실한 이스라엘이 있으며 그리고 유럽이 있습니다. 이제 걸프 국가들은 바로 유럽에서부터 다양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유럽 국가들과 무엇보다 이탈리아, 프랑스와 계약을 맺기 시작했고 이제는 이스라엘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미국이 더 이상 확실한 존재가 아닌 세상에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매우 실용적인 시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트럼프가 미국의 세계 패권적 위치를 파괴하고 미국을 대륙 강국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또 하나의 신호입니다. 미국의 영향력이 더 이상 전 세계에 미치지 않고 이제는 다른 나라들과 경쟁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소프트 파워를 파괴했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국에 가졌던 무조건적인 신뢰를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그 신뢰가 잘못됐는지는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는 이제 미국이 더 이상 보장하지 않거나 더 이상 가장 잘하지 않는 몇 가지 일들이 있다고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세계 최고의 방공 시스템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나라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다음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크라이나입니다. 걸프 국가들은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탈리아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유럽 국가들과 계약을 맺어 미국 의존도가 절대적이지 않게 했습니다. 그들이 이란과의 갈등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하루아침에 한 동맹국에서 다른 동맹국으로 옮겨지는 것을 볼 때 그들은 당연히 이렇게 묻습니다. 하지만 만약 내일 미국이 태평양에서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면,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이란과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에게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누가 줄 것인가? 우크라이나도 똑같은 질문을 했죠. 이 혼란이 시작됐을 때 제가 처음으로 제기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제 패트리어트와 방공 시스템을 두고 경쟁자가 더 생겼다는 거죠. 사실 우크라이나는 이란 문제에 대해 전혀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바로 눈치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오퍼레이터 제한 같은 걸로 이 판에서 계속 남으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모두에게 패트리어트가 돌아갈 만큼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만도 원하고 다른 나라들도 원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말은 패트리어트가 더 이상 유일한 해답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최근 뉴스, 최근 통신사에서 보도한 킨잘 미사일 격추 소식도 봤나요? 우크라이나 쪽에서요. 패트리엇 말고 다른 시스템에 대해요? 마침내 전자 시스템에 대해 사람들이 대응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지켜봐야 합니다. 시험을 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이마스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M777에서 사용된 엑스칼리버 포탄도 제밍으로 무력화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진행됐죠. 이 소식은 사방 측에서도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명중률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인들은 엑스칼리버 포탄을 더 이상 원하지 않았고 가격도 비싸서 일반 포탄을 선호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 소식이 사실이라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 여기 이런 분야의 전문가가 있으니까 마르코, 킨잘 미사일의 제밍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런 것들의 세부사항,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미지들 중 많은 것이 분명히 기밀이기 때문이죠. 물론 모든 것을 제밍할 수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잡히는 모든 무선 신호는 특히 협대역에서 그리고 특별히 정교하지 않은 시스템을 사용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걸 할 수는 있지만 시간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게 마하 5, 마하 7 같은 속도로 떨어진다면 그리고 전자장비까지 추가된다면 기계적 현상보다 전자적 현상이 수천 배 더 빠릅니다. 항상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봐야 합니다. 저는 그 물건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사실상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예전에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환경에서 발견하는 전자기기들은 새로운 무언가의 일부이기도 하고 과거의 유산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몇 주 전, 아니면 이제는 몇 주 전이 된 당신의 방송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많은 미국 시스템들이 여전히 구식 시스템에 돈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도 말이죠. 그리고 많은 것들이 번역하자면 스폰서해주세요 같은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걸 영원히 갖게 될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약간 구식인 게 아니에요. 이탈리아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무기 체계를 생산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개선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무기들을 유지해야 해요. 게다가 비용도 적게 들어요. 대부분의 미사일처럼 러시아 미사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면 불라바와 공통된 부품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KH 시리즈 전체를 보면 좋든 나쁘든 일부 부품은 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사실 부품이 70년대 것이라고 해서 나쁠 건 없죠. 잘만 작동하면 이미 무기 시스템 위에 구축하는 것이 비용 절감에 가장 좋습니다. 생산 라인 등 여러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지비도 수명 끝까지 계속 들어갑니다. 무언가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건 마치 오래된 피아트 500을 계속 살리려고 하는 것과 비슷하죠. 네, 할 수는 있지만 이제는 실용적이라기보다는 예술적인 일이죠. 하지만 보면 구체적으로는 그 시스템이 연구된 것인지, 그리고 예를 들어 비행 제어나 피드백 시스템 같은 제어 시스템이 어느 세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는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인지도 살펴봐야 하죠. 우리가 예전에 이 통신 채널에서
라디오 셀룰러 통신을 유지하기 위해 10조 달러의 시가총액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 안에는 엄청난 정교함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의 어느 작은 연구소 사무실에서 개발된 라디오 신호를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실제로는 정교하지만 복제할 수 있는 통신을 구축해야 했습니다. 광대역에서는 작동할 수 없고 주파수 도약을 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오래된 주파수로 돌아가게 됩니다. 첫 번째, 이름이 뭐였죠? 첫 번째로 찾은 옵톤을 보면 전자장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살펴보고 필터가 어떤 대역에서 작동하는지 이해한 다음 당연히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네가 정말로 매우 정교하고 유연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들이 최신 세대의 전자장치가 아니고 송신하는 시스템들 또한 이 최신 세대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나는 솔직히 어렵다고 봐. 그러니까 우리가 말했듯이 레거시이거나 옛날 것이거나 과거에 진화된 것이라면 어쨌든 이런 종류의 매우 빠른 노후화의 영향을 받게 돼. GPS만 봐도 그래. 아까 GPS를 사용하는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했잖아. 지금은 예를 들어 교란이나 스푸핑 시도에 대한 회복력, 저항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들이 나오고 있어. 물론 제밍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스푸핑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이나 탄약이 실제로는 다른 위치에 있는데도 특정 지점에 있다고 믿게 만드는 거야. 이런 기술들은 사실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야. 유튜브에서 검색해보면 라즈베리 파이와 250유로짜리 SDR만으로도 멋진 장난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라즈베리 파이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앞에 있는 친구가 차를 타고 네바다 사막 한가운데 있다고 믿게 만들 수도 있어. 그래서 GPS 신호만 교란하면 정말로 원하는 곳으로 가게 만들 수 있어. 이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야. 그래서 당연히 이 분야에서 연결되는 모든 것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어. 미안해, 내가 좀 길게 얘기했네. 아니야. 러시아인들은 아까 말했듯이 하이마스와 GPSU도 엑스칼리버 포탄으로 그걸 했어. 결국 그 정도 속도로 움직이는 미사일은 그렇게 많이 꺾을 필요가 없어. 0.001도만 바꿔도 이미 수백 미터씩 빗나가는 거야. 그리고 그게 누적돼. 특히 마하 7로 그런 비행을 할 때는 더 그렇지. 하지만 나는 항상 직접 보기 전엔 믿지 않는 편이야. 그 사람들이 26번의 실험이 있었다고 하지만 증거는 없어. 사실 최근 34개월 동안에는 킨잔에 대해 많이 들리지 않았어. 나는 공식 보고서에서 항상 2개, 4개, 6개가 발사됐다는 걸 봤어. 킨잔이 목표물을 명중시킨 모든 경우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한번 검증을 해야 할 것 같아. 몇 개가 발사됐고 보고됐는지, 몇 개가 실제로 목표물을 명중했다고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몇 개가 경로를 이탈했는지 확인해야 해. 지난 4개월 전체와 비교해서 그들은 올해 초부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대략 최근 5개월, 이제는 거의 4개월이지. 두고 보자고. 분명히 확인해 볼 만한 흥미로운 주제일 거고 펀타나와 함께 알아볼 거야. 하지만 내게 물어보면 우크라이나에 있는 내 지인들에게도 알아볼게. 보통 현지 신문에서는 미사일이 어디를 맞췄는지 보도하거든. 소통 측면에서 모든 것이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건 아니야. 많이. 차이가 크지 그러지? 이 킨잘의 거대한 이야기도 결국에는 아니야. 우리는 분명 세부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너무 낙관적이라 말하는 사람들을 진정시키려 한마디 더 하고 싶어. 또한 ECM, 즉 전자전 솔루션을 찾아서 미사일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그 미사일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해. 그건 그 순간의 해결책일 뿐이야. 그리고 아마도 실제로 그 시스템이 무엇인지 그들이 파악하는 순간 그들 역시 아마도 꽤 쉽게 대응책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질 거야. 아니 내가 말을 끊어서 미안한데 우크라이나인들이 26개를 막았다고 발표하는 그 순간 아마도 러시아인들은 이미 그 방식을 바꿨을 가능성이 높아. 이미 상황이 바뀌었거나 이미 지나간 일이 아니라면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지 사실. 여기서 마르코가 아마도 확인해 줄 수 있을 텐데 진짜 전쟁이야. 전자적으로 보면 상대방이 자신의 무기 시스템에
또 다른 장치를 추가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이야. 그렇게 해서 무기 시스템을 점점 더 비싸고 복잡하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그 무기 시스템을 점점 더 쓸모없게 만드는 거야. 샤드 드론이 처음에는 아주 저렴했는데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대응책에 맞서기 위해 계속해서 새로운 대응책을 추가하다 보니 점점 더 비싸졌지. 결국 러시아인들은 자신들만의 버전, 즉 별개의 독자 버전을 만들기 시작해야 했어. 네 말대로 이제 구형이 아니야. diceva Marco.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잠깐만 지금 아래도 읽고 있어. 오늘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 더 알아보고 싶었거든. 그래도 우리가 얘기를 꺼냈으니까. 제조업체는 또한 니마 시스템이 올해 1분기 순항미사일 33기와 드론 10,000대를 빗나가게 했다고 밝혔어. 나는 이게 좀 믿기 어렵다고 생각해.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시스템이 커버하는 지역에 떨어진 유도 항공폭탄의 98%도 마찬가지야. 내가 아는 이유는 이틀 전에 몇몇 분석가들이 최신 위성 사진을 보면서 모든 폭탄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하는 걸 봤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번 달에만 자포리자, 포크로스크 등 전선에서 그런 폭탄이 600개 정도 있었어. 그러니까 이런 숫자들은 이미 폭탄 구덩이만 봐도 시각적 증거와 맞지 않아. 그러니까 그들이 미사일을 빗나가게 했다는 의미라면 말이야. 즉 약간 빗나가게 만들었다는 거지. 문제는 대부분 투하되는 공중폭탄들이 활공폭탄이라는 거야. 그래, 그들도 시스템은 있지만 대부분은 알려진 위치로 활공해서 가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그로나스도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 그건 추가적인 요소일 뿐이고 보통은 이미 미리 계산돼서 특정 방향으로 활공하도록 되어 있어. 만화에 약간의 수정과 나는 거지. 만개 중에서는 기계적이고 미리 정해진 유도 방식을 사용해야 하니까 외부 영향은 받지 않을 거야. 잠재적으로는 글로나스도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있는 것들은 기계식이야, 대부분. 글로네스가 작동하기 때문이야. 10m 정도 오차가 있긴 하지만 알다시피 3000짜리 FAB를 투하할 때는 10m 왼쪽이든 50m 오른쪽이든 별로 신경 안 써. 거기서 거기야. 소로저가 말한 걸로 돌아가서 내 생각엔 확실히 상대방이 대응책을 취하게 만드는 도약들이 있다고 봐. 하지만 그게 더 효과적이야. 예를 하나 들어보고 싶어. 꽤 오래전으로 돌아가서 베트남에서의 4.2는 간단한 대응책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시스템이었어. 인시방편으로 전자점포드가 사용됐다고 할 수 있지. 하지만 실제로 미국인들은 스텔스 기술을 개발해야 했고 그건 몇 년 만에 나온 기술이 아니었지. 그래서 임시방편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그리고 세대 교체 수준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지켜봐야 해. 이 경우에 글로나스를 시스템으로 사용한다면 내 지식으로는 글로나스가 그렇게 유연하지 않은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네가 속고 있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전자장비를 개발해야 해. GPS에서도 마찬가지잖아. 그렇지? GPS 스포핑을 한다면 방법이 뭐야? 내가 잘 작동하는 위성 군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무 상관없는 위성들이 나타난다면 누군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게 분명하지. 그래서 그게 바로 KNT 보정 시스템이 탑재되어서 하는 일이지. 게다가 내가 일하는 회사는 이런 장비들을 전부 생산해. 이분에 특화된 회사를 인수하기도 했지. 데니엘이가 있어서 이기에 말하는 건데 우리는 나중에 연결이 잘 되면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 하지만 연결 시도하는데 20, 40분밖에 안 걸려. 우리는 이미 합의했지. 안팎으로 인사할게. 바에 갔더니 들렸어. 로사리오를 외우는 것도 생방송으로 심지어 텔레파시로도 한다고 하자. 80일 만에 와이파이 여행. 그러면 다니엘레, 네가 그 사람에 대해 말하던 걸 계속 얘기해 줘야 하고 나도 질문이 하나 있어. 이 전직 국장의 공격 이야기는 뭐야? FBI 국장이 트럼프를 공격했다는 이야기는 뭐야? 이게 어떻게 지금 나온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다니엘레, 너 준비됐어? 또 한 번이지. 내 목소리 들려? 또 한 번의 복수극이야,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정치에 입문한 지 12년이 됐지. 트럼프는 사실상 모든 기회마다 힐러리 클린턴을 체포하라고 요구하고 전 CIA 국장과 전 FBI 국장도 감옥에 넣으라고 해. 몇 주 전에 또 다른 전 FBI 국장인 뮬러가 사망했을 때 트럼프는 특유의 무례함으로 정말 잘 죽었다고 말했어. 자, 오늘 아침에 바로 이 코미 사건에 대한 분석이 있었는데 트럼프가 법무부에 코미를 체포해서 수갑을 채워 데려오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야. 코미는 분명히 눈치가 빨라서 이런 소동이 벌어지기 전에 스스로 나타났어. 코미가 실수한 건 분명해. 그가 올렸다가 지운 그 표시, 사실 그건 정말 안 좋은, 뭐랄까, 그건 전 FBI 국장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어. 그래, 맞아. 완전히 어두워지는 거지. 오늘 내 생각엔 다니엘레의 휴대폰이 터질 것 같아. 그래도 끝내긴 했지, 그렇지? 적어도 지금은 그래. 아, 정말 잘했네. 아주 좋아. 적어도 한 문장이라도 완성할 수 있으면 우리한테는 그걸로 충분해. 불쌍한 모로 항상 여기저기 연결되어 다니면서 이런 문제를 겪고 있네. 그래도 흥미롭긴 하네. 그러니까 전 FBI 국장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거지. 보통은 FBI 국장이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여기는 반대야. 하지만 이건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묻고 싶은데 조르조, 정보기관 입장에서 보면 이게 완전히 초조해졌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이란 같은 거대한 나라를 상대하고 봉쇄에 봉쇄를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전 FBI 국장까지 신경 쓸 시간이 있다는 거야? 이런 일들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군사적으로나 정보기관 입장에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해고하고 있다는 거지. 헥셋이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이미 봤잖아. 그러니까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온 장군이라면 저런 사람이 와서 명령을 소리치려고 하면 딱이 2대 때리고 집에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지. 하지만 이게 현실이고 내 생각엔 여기서 큰 격차가 있다고 봐. 군인들은 상황이 어떤지 아주 잘 알고 있었거든.参谋총장이 해임된 것만 봐도 그게 증명되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는 정치적 명령에 따라야 하고 어쨌든 지시받은 대로 해야 해. 자, 군인으로서 경력이 있는 너는 명령이 멍청하다는 걸 알면서도 두 가지를 어떻게 병행하냐. 그리고 그 명령을 따르면서도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지. 리비아에서 그런 상황을 겪었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분명히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기본 헌장인 헌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 헌법은 본질적으로 1700년대 말에 작성된 문서이고 거의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수정헌법들도 있는데 그들 역시 대부분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미국 시스템의 견제와 균형 제도는 매우 정교하며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인 본보기이지만 오래된 것입니다. 이 제도가 고안되고 점차 다듬어졌을 때 세상은 훨씬 더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스템에서 예상하는 시간적 여유는 오늘날 현대기술, 현대사회, 현재의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회색 지대를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지금 트럼프는 미국의 정치 경제 분야에서 상어처럼 살아가는 법을 배웠고 이 법의 회색 지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치인 트럼프는 더 이상 관할권의 회색 지대가 아니라 헌법의 회색 지대에서 활동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미국 헌법 체계가
미국 대통령에게 제한된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의회에서 제안하지만 그 제안은 사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대통령이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이 의심스러워 보여도 일단은 그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후에 만약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넘었다고 결론이 나면 의회가 나중에 문제를 바로잡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의회가 개입할 때쯤이면 문제는 이미 사실상 끝나버리고 의회는 이미 벌어진 일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제는 결국 행정부의 권력이 의회, 즉 입법부의 권력보다 우위에 서게 만듭니다. 명령을 내릴 때 실행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유럽 시스템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정부 수반이 명령을 내릴 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군인에게는 복종할지 말지가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저는 행정부의 명령을 받되 그 명령은 입법부의 승인까지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말로 불법적인 명령, 명백하게 불법적인 명령이어야만 제가 복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는 복종을 거부하는 순간에도 보장받습니다. 왜냐하면 명백하게 불법적인 명령에 복종을 거부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군인으로서 자신의 지휘 체계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 지휘 체계의 정점에는 미국 대통령, 즉 최고 사령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그는 오직 사후에만 의회에 책임을 집니다. 즉각적인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인으로서 제가 미국에서 받고 있는 명령이 어리석고 잘못됐으며 우리나라와 우리 군의 무결성에 해가 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저는 단지 그것을 알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몇 달 전에 엑세트가 군대에 많은 변호사들도 해임시켰어요. 제 생각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갈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군인들을 지원해줘야 할 사람들이죠. 어느 정도 미리 계획된 부분이 있었죠. 저항이 예상됐으니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제가 그 명령에 정말로 따르고 싶지 않을 때는 선택지가 하나뿐이에요. 바로 사직서를 내는 거죠. 하지만 제가 사직서를 내면 그는 저 대신에 저보다 덜 적합한 사람을 앉힐 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단지 자기 말에 복종할 거라는 이유만으로요. 그래서 저는 제 부하들의 생명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질문도 하게 됩니다. 만약 제가 사직서를 내면 오히려 제 부하들의 생명을 더 위험에 빠뜨리는 건 아닐까요? 제 나라에 더 큰 피해를 주는 건 아닐까요? 트럼프는 정말로 미군을 윤리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혐오감은 주로 이 점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아직 연락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제 미국인 동료들의 고통을 느낍니다. 정말로 그들과 함께 고통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도망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처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출구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사임하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고 사임하지 않으면 명백히 잘못된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미안해. 이렇게 하면 이 질문에도 답하게 돼. 노르웨이의 한 군 장교가 기사에서 그게 정말 이탈리아어로 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러시아 함대가 매우 크고 첨단이라고 썼어요. 감사합니다.
어떤 거요? 그렇게 물속에 있는 함대요? 러시아 함대가 그 아래로 가라앉았잖아요. 잠수함 분야요? 네, 첨단이죠. 인정해야 해요. 잠수함 분야에는 항상 투자를 해왔고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어요. 비록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고생을 했지만요. 어쨌든 이제는 수적으로도 잠수함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수적으로 보면 대단한 해군이 아니에요. 사실 역사적으로도 러시아 해군은 별다른 활약을 한 적이 없어요. 2차 세계대전 때도 20세기 내내도요. 몇 번 시도해 본 적은 있지만 오츠시에게 인사하고요. 솔직히 말해서 해군은 그들에게 잘 맞는 분야가 아니에요. 잠수함 전투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분야에서는 확실히 매우 앞서 있었어요. 적어도 80년대 중반까지는 정말 최첨단이었죠. 오늘날 흔적은 거의 없지만 잠수함 함대는 여전히 존재하며 지속적으로 경쟁이 벌어집니다. 저는 영국과 노르웨이의 협력이 북해에서 러시아의 잠수함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는데 제 생각에는 발트해에서도 그런 협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핀란드는 중립국이었지만 노르웨이와 스웨덴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정말 많은 수중음향 부표와 센서들을 설치해서 소련 잠수함이 지나가면 거의 그 위를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였죠. 그리고 그건 사실이에요. 그들은 움직이는 모든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죠. 북해로 나가면 이미 바다가 좀 더 넓어집니다. 기사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하지만 네 지인에게 상기시켜주고 싶은 게 크루스코우가 침몰했을 때 자네를 인양하기 위해서라도 노르웨이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다는 점이야. 그들이 기다리지 않았다면 구할 수 있었을 거야. 맞아. 그들이 며칠을 기다렸고 등등. 크루스크 참사에 대해서 말이야. 함대는 정말 성가시지. 왜냐하면 핵잠수함 한 척만 있어도 충분히 성가시거든. 특히 SSBN이 전략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더더욱 그렇지. 등등. 하지만 그건 어떤 나라를 곤란하게 만들 정도의 함대는 아니야. 러시아 해군 전략은 냉전 시절에 맞춰져 있었어. 그 전략은 우리는 배를 폭죽처럼 가득 채우고 만약 미 해군과 충돌하면 가능한 모든 무기를 쏴서 최대한 많은 피해를 입히자는 거였지. 미국인들에게. 왜냐하면 나머지 함대는 침몰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거의 자살작전이나 다름없었지. 그리고 러시아 해군은 제한된 시간 동안 작전을 펼쳐. 작전 기지로서의 시간을 벌기 위해서지. 내가 읽은 바로는 발트해는 굉장히 얕아서 기본적으로 쉽다고 하더라고. 유일한 출구는 무르만스크야. 즉, 북극에서 작전하는 러시아 해군 함정은 찾기 어렵긴 해도 언젠가는 결국 보급을 받으러 가야 한다는 거지. 그리고 그 보급은 모두가 어디 있는지 아는 피오르드 끝에 있는 단 하나의 해군 기지에서만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일단 밖으로 나가면 다른 임무는 수행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 자신의 임무만 완수해야 해. 그래서 러시아의 노르웨이에 대한 해군 위협은 한두 달 정도만 지속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사용 가능한 몇 척의 핵잠수함만 남게 돼. 그 잠수함들은 4달보다 훨씬 오래 버틸 수 있지만 그건 해적전, 즉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했던 해적전 수준일 뿐이야. 그 이상은 아니야. 그건 성가시게 하는 것보다는 전략적 의미가 더 커. 하지만 네가 흑해 함대에 개입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큰일이야. 진정해. 나를 자극하지 마. 나는 이미 키예프, 키로프, 민스크, 스베르들로프 구역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걸 보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나는 그걸 다 외우고 있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서 트럼프의 이런 성명도 있어. 미국은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으며, 이렇게 줄여서 말하자면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어. 독일에 주둔한 미군은 이미 90년대부터 줄어들었고 최근에도 계속 줄어들고 있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잠깐 늘어난 적도 있었지. 내가 기억이 맞다면 4만 5천에서 5만 5천 정도였던 걸로 알아. 바로 이런 신호들이나 트럼프가 한때 스페인을 나토에서 내쫓자고 했던 사실 같은 것들이 있어. 그런데 나토에서 한 나라를 내쫓을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는 없어. 아니야.
이제는 자기가 나가고 싶은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을 내쫓으려 해. 뻐꾸기처럼 남의 둥지에 들어가 다른 새끼들을 밀어내는 것과 같아. 이론적으로는 정지시키는 절차가 있긴 해. 하지만 그건 북대서양 이사회에서 사실상 만장일치에 가까운 다수결로 승인되어야 해. 즉, 모든 국가들, 다른 나라들이 전부 한 회원국을 정지시키는데 동의해야 해. 그리고 모두가 동의해서 미국을 정지시키는 게 실제로 동의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 트럼프 말을 따르면 스페인을 정지시키자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하자. 이건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이야. 나토가 미국의 소유물이고 미국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만이 이런 말을 믿을 수 있어. 그들의 믿음은 그냥 두자. 우리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아주 잘 알고 있어. 독일 주둔 미군 감축도 내 알기로는 의회 승인이 필요해. 그래서 여기서도 다시 그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되겠지만 그 명령이 완전히 정당하지는 않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될 거야. 결국 어떻게 될까? 미국에서 다시 한번 제도적 충돌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야. 여기서도 다시 트럼프가 큰 소리를 치는 거야. 그리고 그는 마치 게임을 하는 것처럼 행동해. 그는 전 세계적인 거대한 전략 게임을 하고 있고 세상에서 가장 큰 장난감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야. 미국, 그 모든 도구들, 특히 그가 가장 재미있어하는 군사력까지 포함해서 말이야. 그리고 그는 놀고 싶어해. 세상에서 가장 큰 놀이터에서 놀고 싶어하지. 불행하게도 그 놀이터가 바로 우리 세계야. 하지만 그는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진짜로는 모른다. 조르주에게 질문이 있어. 오리오에게 하는 게 아니야. 오리오라고 부르는 건 적들 뿐이거든. 3년 후에 해고된 이 장군들이 새로운 행정부에서 복직될 수 있을까? 이 재앙에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분명히 의회가 어떤 행정적 혼란을 일으키는 법을 통과시킨다면 이론적으로는 입법부가 그렇게 할 수 있어. 대통령의 승인이 있다면 할 수 있지. 하지만 그동안 이미 다른 사람들로 대체된 이들을 다시 복직시키는 건 엄청난 문제가 될 거야. 그래서 나 B 장군이 해임된 A 장군을 대신하라고 호출받는 거지. A 장군이 다시 복직되는 순간 나는 아무 잘못도 없고 내 새로운 자리에 있는 B 장군인데 이미 재배치됐고 여러 일도 있었고 인사체계가 다 꼬였으니 이제 돌아갈 수 없어. 행정적으로는 악몽이야. 그리고 푸글리아는 최고위직에 있었으니까 참모총장 같은 사람을 그냥 데려다가 다시 돌려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는 이른바 경력복원이라는 걸 해주고 행정적인 차원의 구제만 해줄 수 있을 뿐이야. 하지만 그들을 원래 자리도 돌려보내는 건 불가능해.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은 역사적인 상황의 희생자들이고 그 역사적 상황이 그들을 그런 위치에 놓이게 만든 거야. 방금 또 하나의 명언을 선물했어. 최신 소식이야. 그리고 여기서 큰 논쟁이 시작돼. 내 생각에 이탈리아에서는 이 미국인들이 우리를 점령했어. 우리가 전쟁을 선포했지. 우리의 군사비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생각에는 오르나 내디나? 논리를 좀 써보자. 우리에겐 큰 호르무즈 해역가 있어. 우리에겐 호르무즈 해역가 정말 있어. 시추리아 앞바다에는 호르무즈 해역가 우리 가까이 있어. 우리는 수입과 수출을 위해 해상로에 의존해. 다행히도 우리는 세계 다른 지역보다 유럽과 더 많이 교역해. 하지만 수입의 상당 부분은 해외에서 다른 바다에서 들어와. 우연이 아니야. 우리는 확장된 지중해를 가지고 있어. 아주 넓어서 프리게 세척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야. 사람들은 종종 생각하지 않지만 나 역시 이탈리아가 독립적이고 자체적인 전략적 가치를 가지며 고유한 지정학을 가지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 문제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거야. 힘이. 공짜인 것은 존재하지 않아.
만약 여러분이 무기 없이 전략적 자유를 찾는다면 저에게 알려줘. 나는 역사상 그런 걸 본 적이 없거든. 그들이 떠나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써야 해. 90년대 수준으로 지출이 돌아가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다면. 그래, 맞아. 하지만 이건 우리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더 흥미로워져. 왜냐하면 미국이 자기네 군대를 철수한다고 해보자. 그리고 이쯤 되면 행정적인 악몽이 펼쳐지게 돼. 왜냐하면 유럽에 있는 모든 미국 장비와 미국 소유의 인프라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걸 그냥 두고 가나, 임대로 남겨두나, 우리가 국유화하나, 아니면 경비원을 남겨두나. 우리에겐 본보기 모델이 있잖아. 그렇지, 조르죠. 바로 소련 해체 때의 모델 말이야. 각 나라들은 좋든 싫든 대부분을 물려받았지. 물론 나중에 대부분은 다시 그러니까 제작국인 폴란드로 돌아갔지만 어느 순간 폴란드는 쓸모없는 수십 개의 기지를 갖게 됐고 그걸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도 몰랐어. 원래 거대한 군대를 수용하던 기지들이었으니까. 그냥 두뇌에서 대서양 건너편으로 가져갈 수 없는 것들도 있고, 무엇보다도 순전히 전략적인 측면도 있어. 이제 모든 걸 떠나서 미국에게 유럽은 근본적으로 전 세계에 대한 전략적 우위를 행사할 수 있는 작전 기지야. 만약 그들이 유럽의 기지를 자발적으로 잃는다면, 예를 들어 트럼프의 정책을 언급하자면, 그들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원하겠어? 그거 흥미롭겠네. 문제는 어디서 출발하느냐는 거지. 멋진 라이브 방송을 해야겠어. l'America senza 전력 투사 능력 말이야. 유럽의 모든 기지를 없애는 거지. 우리가 라이브 방송할 때 공개했던 그 데이터 기억나? 에픽 퓨리 작전 동안 그들이 했던 10,000번의 출격, 이 전부 유럽 기지에서 출발한 거야. 이건 피할 수 없는 사실이야. 항공모함들은 거의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어. 지정학적으로 유럽이 여전히 중심에 위치해 있다는 거지. 미국은 지리적으로 완전히 다른 곳에 있어. 그들이 세계 다른 지역에 힘을 투사하려면 말이야. 유럽이 없으면, 유럽의 기반을 둘 수 없으면, 유럽을 중심으로 삼을 수 없으면 더 이상 중동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없어. 그들은 더 이상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그들이 유럽 기지를 떠난 다음 날부터는 디에고 가르시아에도 더 이상 도달하지 못해. 그들은 중동, 동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그리고 인도양 전체를 완전히 잃게 돼. 그들은 괌 섬까지 힘을 투사할 수 있어. 그리고 대서양에서는 서아프리카까지만. 그게 전부야. 또 다른 문제가 있어. 이라크 전쟁은 항공모함들이 전쟁에 대해 점점 피로의심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줬어. 왜냐하면 항공모함들은 당연히 취약성 문제 때문에 해안에서 800마일 이상 떨어져 있어야 했고, 이는 F-35의 작전 반경인 550마일을 훨씬 넘는 거리였기 때문이야. 그리고 유럽 기지가 없었다면 포드는 어디에서 수리를 받았겠어? 유다마는커녕 노퍼까지 돌아가야 했을 거야. 아마 지금쯤 절뚝거리면서 도착하고 있었겠지. 나는 항공모함 시대가 이미 끝났다고 확신해. 오래전에 말이야. 중국인들이 항공모함 경쟁을 하는 걸 보고 있어. 마치 1930년대 슈퍼저람 경쟁을 했던 것처럼 말이야. 이미 그건 끝난 물건이었는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했지. 사실 이미 1920년대 영국의 첫 항공모함을 실험하던 시절에도 이런 글을 쓴 사람들, 분석가들과 군사 역사가들이 있었어. 항공모함은 의미가 없어. 1000km 밖에서 공격해 오는데 보이지도 않지. 무조건 그런 걸 만들어야 해. 그리고 나는 어쩌면 이게 미국식 분석의 일부라고도 생각해. 그러니까 이 힘이 아직 남아있을 때 최대한 이용하자는 거지. 왜냐하면 이 시기가 곧 끝나가고 있으니까.
맞아.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나지? 이 주제와 관련해서 드라 채널에 아주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있었어. 미국 항공모함의 발전과 그 교리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말이야. 이 말은 부분적으로 사실이야. 네가 기억한다면 처음으로 건조된 것들, 그러니까 렉싱턴과 사라토가 쌍둥이처럼 생긴 그 항공모함들 말이야. 큰 그뚝이 달린 것들, 그러니까 렉싱턴과 사라토가 그게 처음이었지. 해군 항공대는 아직도 보기업기로 구성돼 있었고 아주 무거운 어뢰로 운반할 능력이 없었어. 그래서 실제로는 아직 이유가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비행기들은 관측용 작은 물건 정도로만 여겨졌어. 그래서 전함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실제 작전 능력은 매우 제한적이었어. 그래서 아직도 어느 정도 perplessità 항공모함에 투자하는데 주저함이 있었고 천안처럼 이미 입증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외면하게 된 거야. 그 후 더 무거운 어뢰를 실을 수 있는 더 무거운 항공기와 폭격기들이 등장하면서 1930년대에 아주 빠른 전환이 있었고 이로 인해 이런 철학이 바뀌게 되었지. 하지만 우리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이 사실상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 이 전환은 아직 보조적인 기술로 여겨지는 드론과 대한미사일 같은 무기에서 실제로 이 무기들이 무기체계의 판도를 바꾸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건 그냥 내 개인적인 비전문가로서의 의견이야. 잘 모르겠어. 플러는 이미 1920년대 보기업기가 어뢰를 실을 수 있다고 썼지. 비스마르크가 잡힌 것도 우연이 아니야. 그래, 스마트 비시고 말이야. 그래,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30년대 초반에는 아직 없었지. 그리고 기억나겠지만 미드웨이에서도 대부분의 피해는 극강화 폭격기, 그러니까 로시 오를란디가 있겠잖아. 하지만 지금은 딴 얘기로 새지 않으려고 해. 알겠지? 전쟁 초반에는 형편없었지, 솔직히 말해서. 일본의 장거리 어뢰 투하를 제외하면 말이야. 하지만 그건 또 다른 얘기지. 하지만 그래, 그러니까 누군가는 잠재력을 받고 실제로 적용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던 거지, 그렇지? 수단은 있었어. 더 강력하고 더 힘세질 거였지. 10년대, 15년대의 자동차를 보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 그렇지? 그리고 20년 후에는 분명히 더 빨라지고 심지어 장갑차처럼 될 수도 있다는 걸 아는 거지. 솔직히 나는 이걸 자동차문에서 본 거야. 나는 누군가가 이미 그 점에 대해 고민했다는 걸 본 거야. 조르죠. 어쩌면 프록시나 전력 투사 능력 같은 것까지도 끊어버릴 수 있고, 왜냐면 우리는 결국 그걸 활용하게 될 테니까. 어쨌든 이 자원의 활용도는 결국 줄어들 거야. 그러니까 지금 모든 걸 다 챙기는 게 낫다는 거지. 동맹국들로부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군사적 부담도 다시 분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철수해서 각자가 자기 몫을 알아서 부담하게 하고 불가피한 철수나 충돌 전에 돈을 챙기려는 거지. 참아줘. 이건 정치가라기보다는 게이머의 논리처럼 들리는데. 왜냐하면 사용한다는 것. 본질적으로 트럼프가 그렇다는 거야. 그는 게이머고 그는 게임을 하고 있어. 하지만 미국이 특히 동맹국들에게 힘을 과시하려 든다면 지금은 군사력이 그걸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미 내일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죄송합니다만 그건 외교적 자살이고 전략적 자살입니다. 그건 곧 자신이 약해질 걸 알면서도 일부러 적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바로 약해지고 있는 그 순간이야말로 가능한 한 많은 친구를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는 아메시의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즉 어차피 4년 후엔 내가 없을 거라는 식이죠. 이게 바로 내가 움직일 순간이야. 내가 장난감을 가졌으니 그걸 쓰고 싶어. 나보다 먼저 있었던 사람들처럼 장난감만 가지고 있으면서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그런 사람들처럼 되고 싶지 않아. 너희들에게 어제 미르코와 소나로 얘기하면서 우리가 논의했던 한 가지를 제안하고 싶어. 이제 우리는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이미 4,000km의 사거리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000km에서 10,000km로 넘어가는 게 그리 어려운 일로 보이지 않나요? 특히 만약 그 시스템이 러시아나 중국 같은 제3자의 항법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결국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발전된 시스템과 좀 더 큰 관을 만드는 문제일 뿐입니다.
게다가 제가 읽은 어떤 글에서는 거의 음모론 수준으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넘겼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테헤란 시리즈를 너무 많이 보지 않았다면 상상해 보세요. 거기에는 한국인과 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도 제가 끼어들어 미안한데 요점이 뭔지 아세요? 만약 10,000km까지 도달하려 한다면 이는 전략 폭격이 아닌 핵폭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거리까지 폭발물을 실을 수 있지만 영향은 매우 미미합니다. 미사일 100발을 쏴도 10,000km 떨어진 곳에서 저에게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공군기지요? 데이터 센터요? 그게 더 맞네요, 데이터 센터. 애리조나에 있는 데이터 센터나 반도체 공장인가요? 그런 것들은 피해를 주죠. 나라 전체에 단일 장애 지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일본 매우 민감한 부품들은 정말 중요한 물건들이에요. 심리적인 영향은 말할 것도 없고요. 무기로 보면 항공모함 한 척이 135억 달러나 해요. 135억 달러로 탄도미사일을 몇 개나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날의 기술 비용으로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꼭 그래야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복역기들이 어뢰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봅시다. 우크라이나인들이 탄도미사일을 다시 개발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들이 미사일을 생산했었죠. S-18도 만들었고 그 미사일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됐어요. 가장 많이 생산된 탄도미사일이었죠. 그 기술은 이미 북한에 있고 곧 이란도 가질 겁니다. 사실상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한 곳에 집중되어 있고 아무런 보호막도 없다면 이제는 그 점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목표도 달라질 겁니다. 더 이상 항공모함이 목표가 아니라 아마도 SMC나 아주 큰 생산업체들이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값이 큰 목표물들, 즉 전형적인 군사 목표가 아니라 쉽게 대체할 수 없는 그런 대상들입니다. 에인트호벤의 ASML을 타격하면 1조어치의 가치를 날려버리는 겁니다. 항공모함과는 비교도 안 되죠. 물론 항공모함도 존중하지만 사실상 구식 기술이 많이 들어간 물건입니다. 유일하게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 예를 들어 애리조나에 있는 인텔을 타격한다고 해봅시다. 그 회사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독일에서 베어링 공장을 폭격했던 것과 비슷한 관점이죠.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베어링이 필요했으니까요. 또는 독일에서 합성 휘발유를 만들던 베르쿠트 같은 수소화 설비를 폭격했던 것과도 비슷합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조르조. 당신 생각에는 곧 드러날 어떤 숨겨진 계획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혼돈에서 배운 미친 사람의 소행일까요? 그 사람은 약간 제정신이 아닐 수도 있고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가지고 장난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세계와 무슨 일을 벌이든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균형을 맞추려는 정치적인 논의가 없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는 압도적으로 승리했으니 그를 견제하기가 어렵긴 하겠죠. 하지만 내부의 권력, 즉 민간이나 군사 권력이 아무런 수단도 없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국가 원수가 판단하거나 행동할 수 없는 상태임을 선언하는 조항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사실은 부통령이 말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올려. 오 마이 갓. 그게 아까 내가 말했던 거야. 미국 헌법은 본질적으로 1700년대에 작성되었고 거의 현대화되지 않았어. 사고방식은 여전히 대통령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이 한다는 식이야. 대통령이 실수하면 입법부가 개입해. 사후에 말이야.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그래, 논리는 이거야. 미친 사람이 한 번쯤 올라올 수는 있어도 두 번째는 아니라고 본 거지.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어? 문제는 그들이 미친 대통령이나 아니면 단순히 비열한 대통령이 이 단어를 써보자. 당까지도 지배하게 될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야. 일단 당을 지배하게 되면, 아니,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이미 당을 지배하고 선거에서 이기면 의회에서 다수당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밑에는 오직 그에게 충성하는 사람들만 있게 돼. 그때는 아무도 그를 통제 못해. 고마워.
그런 사람이 선출될 거라고는 천초 예상하지 못했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SNS 시대에는 멋진 외모나 그럴듯한 태도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고 반드시 정치가다운 깊은 사고가 필요하진 않으니 안타깝게도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탈적인 국가 원수가 등장할 위험이 안타깝게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런 국가들은 헌법 체계가 이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미국인들이 처한 상황과 같은 일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안타깝게도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푸틴도 아무에게도 통제받지 않습니다. 두 사람 모두 거의 절대적인 권력을 손에 넣은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자신의 신념과 판단에 따라 움직입니다. 아무도 그들의 권력을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엄청난 해를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주 난리네요. 누군가 스티브 밀러를 언급했는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그가 임신한 아내 뒤에 숨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잠깐, 아까 하시던 미사일 이야기로 잠시 돌아가도 될까요? 네네, 말씀하세요. 그 이야기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스티븐 밀러가 임신한 아내 뒤에 숨는 것보다 훨씬 흥미로웠어요. 존이 그걸로 정말 멋진 쇼를 했죠. 존 스튜어트를 하는 걸 꼭 보세요. 정말 배꼽 잡고 웃게 됩니다. 오늘날 미사일이 항공모함보다 더 저렴하다는 말은 정말 옳은 말이에요. 하지만 이에 대한 반응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 중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를 보면 가장 중요한 무기 체계 개발 경쟁은 바로 방공과 미사일 방어 능력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이 찾고 가장 정교하며 각국이 가장 먼저 갖추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그 대표적인 예죠. 우크라이나가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이 바로 방공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에게는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꼭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공 시스템은 전선에서의 작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정치적으로는 매우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표가 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방공 능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유럽에서 집중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탄도 미사일 경쟁이 벌어지는 동시에 방공 경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아마도 더 신뢰할 수 있는 통합 방공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성공하는 강대국들의 연합이 전 세계적으로 전략적 우위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를 추가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전 세계적으로 기지를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항공모함 논점은 전 세계 곳곳에 많은 기지가 있을 때 항공모함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포드 항공모함이 홍해에서 작전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노포까지 돌아가야 한다면 그 순간 포드는 아무 쓸모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포드가 수드베이에 정박할 수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특히 미사일에 대한 방공망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기지를 갖추고 있다면 그 나라는 전략적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진 강대국입니다. 질문입니다. 미국은 상당한 수준의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나토에서 탈퇴한다면 그들은 기지를 잃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많은 기지들이 실제로는 영국과 프랑스 영토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섬들은 영국과 프랑스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이러니하게도 전 세계에 산재한 기지와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춘 강대국은 유럽입니다.
저도 사실 항상 궁금했어요. 왜 중국인들이 빌어먹을 항공모함에 그렇게 집착하는지요. 이론적으로 그들의 적은 해안에서 6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 말이죠. 제 생각에는 이건 독일처럼 모든 나라들이 유행처럼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독일은 1차 세계대전 때 식민지는 가장 작았지만 가장 큰 해군 중 하나를 만들었죠. 카이자라이 해군으로 도대체 뭘 하려고 했던 걸까요? 결국 항구에서 나오지도 못했잖아요. 덴마크에서요. 산업적인 경쟁이었죠. 독일은 수입국이었고 소파 같은 것도 들여왔으니까요. 그래서 전함 20척과 순양함 12척을 보유하게 된 겁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영국이 더 많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르조가 말한 건 정말 맞아요. 기지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멋진 항공모함들이 있어도 집 앞에 있는 작은 섬을 한 바퀴 도는 것밖에 못하고 어디에도 갈 수 없으니까요. 저희 동네에서 말하듯이 기지는 옛 식민 열강들로부터 빌려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식민지 유산이니까요. 그리고 디에고 가르시아 같은 곳들, 이런 데는 우리끼리 속이지 맙시다. 그리고 프랑스가 영국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프랑스는 오세아니아, 뉴칼레도니아 지역 등 이런 곳에도 더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팔란티오에 대해 두 마디 하자면 최근에는 지원 분야,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펜타곤과 다른 꽤 흥미로운 인물들도 있습니다. 네가 미사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잠깐 언급하자면 정말로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방어 측면에서는 미국인들이 극초음속 분야에서 약간 뒤처져 있지만 다크 이글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신문 기사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신문이 어떤지 주목하세요.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질이 형편없다니 기쁩니다. 미드리스트 아이인데 거기에 아이 마스라고 써놨습니다. 뭐 어쨌든 아마도 뭔가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에 대해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들이 대문자 식별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그 학교에 도입된 것이죠. 그걸 믿고서요. 하지만 최근에 군사자산 하나가 나왔어요. 대신에 아주 흥미로운 일이죠. 그들의 중국 버전에서는 거의 비슷한 종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본질적으로 소셜미디어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믿기 힘들겠지만 중국인들이 추적되는 사회라는 것을 단순히 오신트를 통해 B2로 알아냈어요. B2와 여러 공항의 관제탑 사이의 민간 통신을 추적함으로써요. 그래서 여러 정보를 예를 들어 항공교통, 공항과의 통신, 그리고 다양한 다른 정보들을 조합해서 결국 일부 자산을 추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르코, 기분 나쁘게 듣지 마. 내가 맞췄잖아. 2월 마지막 주에 공격할 거라고 했고 정확한 날짜도 맞췄어. 이건 마르코니의 선택이 필요한 일도 아니야. 150대의 비행기를 이동시키고 있었고 전 세계가 그걸 봤어. 쉬웠지. 움직이는 차량들도 있었고 군대도 마찬가지였어. 그 순간 어디를 지나며 무엇을 하는지 아는 건 완전히 다르지. 이런 정보들을 정리하는 건 더 어렵고. 대충 아는 것과 자산의 위치나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야. 예를 들어 차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이 암호로 무전을 하면서 방금 뭘 봤는지 말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중동의 어느 지역에 있는 군사기지의 경납고 근처나 이륙 활주로에 주차되어 있거나 아니면 다른 민감한 공항에 있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항공모함들은 정박지 없다는 거지. 사실 아니지. 그건 일본 스파이가 진주만에서 말했다더라. 난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해. 하지만 이 모든 걸 한데 모으는 거지. 그런데 일본인들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 위치를 잃었어. 기억나지? 이면화 수상기가 착륙하려고 했을 때 그곳은 이미 경비가 삼엄해서 결국 연료를 보급받지 못했지. 그래서 그들은 항공모함들이 이미 항구를 떠났다는 사실을 몰랐어. 우리가 지금 미드웨이를 얘기하고 있잖아. 이건 약간 역사 덕후들끼리 하는 얘기지. 하지만 문제는 바로 오신트 시스템이야. 이 시스템들은 겉보기에는 관련 없어 보이는 여러 출처에서 온 정보를 통합하지. 본질적으로 이제 비밀과 정보의 불투명성은 점점 사라지고 있어. 없어. 아마 그래서 다시 탄도미사일이 등장하는 거겠지. 어디서 발사되는지, 어디에 도달할지 아주 잘 알잖아. 그 궤적은 실제 모토로라로 계산해. 그러고 보니 너도 68,020 얘기도 나왔네. 하지만 그걸 요격해봐.
나는 몇 가지 점에서 조르조와 완전히 동의하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미사일과의 전투, 특히 기동 미사일과의 전투가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등등. 그것은 진 전투라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항상 한 발 늦는 싸움이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삐친 말이 무엇을 할지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야. 예를 들어 극초음속 미사일을 말하는 건데 본질적으로 미친 말이 무엇을 할지 맞춰야 해. 그리고 이런 경쟁은 에너지 비용을 점점 더 높일 거야. 요격기는 점점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점점 더 비싸지며 점점 더 초기 단계에서 요격해야 하거나 아니면 마지막 단계에서 요격해야 해. 왜냐하면 중간 단계는 감당할 수 없게 되거든. 잘 모르겠어. 내 생각엔 이건 험난한 경쟁이라 정말 어려워. 예를 들어 활공형처럼 그 비행체는 정말로 통제하기 힘들어져. LGV나 아니면 더 나쁘게는 순수한 극초음속 비행체 같은 것들 말이야. 나는 이 경쟁이 항상 대포와 장갑 사이에서 한 발짝 뒤쳐져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직접 에너지 무기가 반드시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어. 전자기 무기들은 총결의 마모 수준이 높다는 것이 입증됐지. 지금 일본인들이 무엇을 하는지 떠올려보자.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 많아서 그걸 과연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누군가가 직접 에너지 분야에서 정말 혁신적인 무언가를 내놓지 않는 한 말이야. 나는 그 가능성을 가겠어. 이렇게 하면은 적어도 재밍이 그걸 맞히는 것보다 그렇게 더 쉬운 건 아니라는 점에 대한 답도 되겠지. 앞으로 대공 레이저 무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우선 레이저로 최대 7, 최대 10, 최대 12의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를 맞출 충분한 시간이 없어. 정말로 그걸 맞출 시간이 없어. 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실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드론을 태우는데 45초가 걸려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죠. 이건 출력의 문제예요. 이건 축적된 출력의 문제예요. 만약 100메가와트짜리 레이저가 있다면 문제는 100메가와트의 에너지를 사실상 0.1초 만에 쏘아야 한다는 거예요. 품전이 부족해요. 그렇겠죠. 그 일을 하는 거는 콘덴서들이죠. 우리가 이런 말 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니 네가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해보자. 그리고 네가 이 탄도미사일 요격 레이저 대포를 설치한다고 치자. 분산을 고려했을 때 예를 들어 이탈리아를 방어하려면 몇 대가 필요할까? 분명히 대기 중에 분산 문제가 있어. 이론적으로는 몇 대만 설치할 수도 있겠지만 이 장비들의 사거리와 대기 중의 확산에 따라 달라져. 그러니까 얼마나 높은 곳에서 요격하기 원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또 다른 문제는 미사일을 이론적으로 연막으로 방어할 수 있다는 거야. 미사일 주위에 플라즈마를 확산시켜서 궤도를 바꿀 수 있지. 모르겠어. 내가 헛소리 중일 수도 있지만 지금 그렇게 검토되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 가시성이 낮은 조건, 안개가 끼거나 비가 올 때는 레이저가 에너지의 대부분을 잃게 돼. 그래서 공격은 비가 오기 시작할 때 하는 거지. 포기하고 준비를 시작하자. 잘 모르겠어, 조르조. 이 미사일 분야의 창과 방패 대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그건 문외한의 말이야. 잘 모르겠어. 문외한의 말일 수도 있는데 내가 기술적으로나 공학적으로 보면 공룡이긴 하지만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도 내 느낌은 그래. 내 느낌에는 앞으로 미사일 방어전이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될 것 같아. 앞으로 30, 50년 동안 하나는 레일건이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매우 빠른 속도의 단순한 운동 에너지 탄환을 사용할 것이고 이것이 모든 위협을 막아내는 포인트 방어를 보장할 거야. 네가 말한 것처럼 항상 매우 비쌀 요격 미사일로 이루어진 상부 방어막이 있어. 그리고 분명히 궤도에 배치된 무기들도 있을 거야. 왜냐하면 탄도미사일, 즉 이렇게 날아가는 미사일을 막을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지. 저공으로 비행하는 순항미사일이 아니라 탄도미사일 말이야. 해결책은 그 미사일들이 궤도의 정점에 있을 때 우주에서 막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가고 있어. 그래, 우리는 레이저 무기, 즉 직접 에너지를 사용하는 무기로 가고 있고
큰 축전기를 가진 대형 위성 쪽으로 가고 있어. 그리고 어떤 종류의 발전기를 탑재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결국에는 원자력 발전기도 사용하게 될 거야. 결국 우리는 그렇게 가게 돼. 우주의 군사화. 이것들이 연결돼. 최근에 마시오는 태양광 패널을 우주로 가져가고 싶어 했어. 왜냐하면 거기서는 사실상 유지 보수가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24시간 내내 충전할 수 있으니까 현장에서 바로 에너지를 충전할 수도 있겠지. 그렇잖아. 그리고 우라스를 그동안의 에너지가 얼마나 나오는지도 확인해야 해. 이건 사람들을 기쁘게 할 거야. 모두가 라제로네를 원했으니까 필요했지. 이 대안은 정말 라제로네스럽네. 그래, 아마도 미래는 그런 거겠지. 위성 별자리 이미 뭔가 실험이 진행되고 있어. 훨씬 더 많은 위성들이 추적을 하고 있고 어쩌면 한쪽을 쏘는 것도 가능할 거야. 그리고 또 물체의 속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쉽지 않아.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지금 미국인들이 이 다크 시스템을 이동시키는 걸 봤어. forse contro l'Iran. 동화하 미아도네스.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다크 이글이 아니야. 그 이상이야. 대배초료. 이란의 요격은 내 생각엔 실험을 위한 거야. 실제 환경에서 실험해보려는 핑계지. 그리고 이란이 바바를 373 이상의 것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야. 그녀의 어떤 교수 덕분이지.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너무 길게 가지 않기 위해 결론을 말하자면 나는 트럼프가 연장에 신경 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솔직히 이단인들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 왜냐하면 핵 문제가 핵심이기 때문이야. 그들은 그걸 나라 전체에 퍼뜨렸어. 미국인들도 그걸 다시 회수할 수 없다는 걸 아주 잘 알고 있어. 그 사람들은 그걸 밖에 내보내고 싶어 하지 않아. 그리고 분명히 미국인들은 그걸 러시아에 주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러시아는 그걸 넘겨줄 테니까. 그들은 들어왔다가 다른 회전문으로 나가버릴 거야. 내 생각에 트럼프에게 가장 뻔하고 가장 어리석은 일 중 하나는 공격의 자동 반복이야.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뭔가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게 내 생각이야. 게다가 이렇게 하면 재미있으니까. 나도. 나는 오히려 꽤 불건전한 의견 아이디어를 읽었는데 그건 별로 인기가 없었어. 로버트 폴크 분수학과이자 스콜라 대학교 교수는 트럼프가 압박을 풀기 위해 러시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어. 그래서 그는 심지어 유럽 동맹국들에게 우크라이나 지원을 취소하라고 압력을 넣고 그 대가로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건 하나의 의견일 뿐이야. 그런데 한 가지, 하나의 시나리오가 있어. 나는 그에게 그걸 제안하고 싶어. 지금은 자세히 말하지 말자. 트럼프가 절대 그걸 듣지 않았으면 한다. 그건 MBC에 나왔었어. 너무 안타깝게도. 그들이 우리보다 먼저 그 소식을 퍼뜨렸어. 이미 시도해봤어. 추가로 어떤 압박이 가능할까? 그러니까 나는 그 논리가 안 보여. 러시아가 공격에 거의 개입하지 않으려 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건 말하자면 사실이야. 베네수엘라에 이어 또 하나의 동맹국이지. 게다가 이란인들도 완전히 준비되어 있어서 그들도 있고 걸프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지켜봐야 해.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랍에미리트가 오펙에서 탈퇴한 이번 조치는 매우 중요한 신호라는 거야. 이것은 석유 생산국 카르텔에도 해당되고 이 지역에서 가장 큰 투자 펀드에도 어느 정도 해당되는 일이야.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라 말하자면 아랍에미리트 쪽이야.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이런 것을 만회하려 연쇄적으로 떨어져 나가려 할 수 있어. 이제 네가 정해진 가격에서 벗어나면 네가 원하는 대로 가격을 정할 수 있지. 또 다른 얘기도 있어. 이 문제로 오랫동안 힘들어했었지. 여기서 첫 번째 좋은 기회가 온 거야. 그리고 다른 하나는 조르조 아르파라스가 맞게 말한 거야. 조르조 네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어. 위기가 한 달만 지속되면 연평균에 흡수되지만 더 오래 지속되면 상황이 달라져. 각 나라가 다른 해결책을 찾게 되고 그 후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아. 그래. 하지만 예를 들어 여러분이 봐도 알겠지만 그래도 계속하고 있어. 사우디인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전체를 가로지르는 송유관을 건설하고 있어. 북쪽을 향하는 또 다른 송유관도 있어.
용량은 적어 400만 정도야. 그런 수준이지. 그 이상은 아니야. 일단 라인이 완성되면 더 큰 파이프를 설치해야 해. 시간이 좀 걸리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란에 대비해 준비할 거라는 거야? 이건 지금 이 몇 달 동안만 해당되는 일이야. 그 이후에는 걸프만 전체가 그에 맞게 준비를 할 거야. 모든 문제를 우회하기 위해서지. 네가 아까 말했던 모든 문제들은 내 생각엔 문제야. 한 위험에서 다른 위험으로 옮겨가는 거지. 그래, 이란의 혼란을 우회하고 후티 문제도 우회하지만 네, 앞에 누군가 있는데 홍해에서 어디서 나올지 몰라. 그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그리고 단순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또 지켜보고 있어. 그리고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우리 앞에 딱 버티고 서 있어. 작은 배를 타고. 우리한테 몇십억 달라고 해. 이제는 정말로 누구를 만들어내는 게 너무 쉬워졌어. 하지만 그래서 300척의 아주 비싼 군함이 필요한 게 아니야. 오히려 600척의 더 작은 함정이 필요하지. 고장할 수 있고 아마도 더 세밀하게 개입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춘 그런 함정들이지.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지점에서 말이야. 문제는 아주 비싼 함정이 몇 척밖에 없으면 순찰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야. 80년대 내가 읽었던 기사들이 생각나. 미국이 해군에 대해 말이야. 600척 함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300척도 안 되고 앞으로 퇴역 프로그램 때문에 300척 이하로 내려갈 거야. 그리고 이건 해상 항로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야. 죄송합니다. 말을 멈췄네요. 저는 전략적으로 사물을 보는 편이라 유럽의 실수들을 보게 됩니다. 가스를 전부 한 나라에서 사는 게 최선은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이미 봤죠. 우리는 눈 감고 괜찮은 척 했어요. 마치 아파지아, 체첸, 오세티아 등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걸프 국가들도 비슷한 의존성에 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한두 가지 자원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나라들이고 모든 것이 매우 중앙 집중화되어 있죠. 에너지 측면에서도 우리는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쿠웨이트, 바레인 이런 나라들은 거대한 발전소가 몇 개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중앙 집중화하는 게 더 쉽기 때문이겠죠. 죄송합니다. 말이 좀 반복됐네요. 발전소를 한 곳에 집중시켜 큰 규모로 운영하는 게 관리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전략적으로 적이 발전소 하나만 공격해도 국가 에너지의 30%를 잃게 됩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관리가 더 쉬운 선택을 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은 변화의 극도로 취약하게 만듭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선택들은 30년간의 소위 평화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갑자기 공급업체를 다양화하고 에너지 원천도 다양화해야 하며 내부적으로도 아마 군수 생산까지도 다양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이런 의미에서 모든 것을 중앙 집중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마르코가 말했듯이 리소그래피 기계 생산업체 하나를 공격하면 1조의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중앙 집중화를 하는 것이 이제는 엄청난 취약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한 가지 덧붙여도 될까요? 저희는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네, 물론이죠. 여기에는 주인이 없으니까요. 생산자 결의안이 하나 있고 그 덕분에 도시가 탄화수소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정말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들 역시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전체 회의장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스리랑카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유럽 기준의 디젤, 즉 100만 분의 10 ppm 수준의 디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가 100만 분의 5개까지 괜찮다고 했죠. 이제는 아무거나 있는 거 다 주세요. 우리는 이제 뭐든지 받아야 할 만큼 절박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이미 수출의 70, 80% 정도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들에 미치는 영향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항상 유럽만 바라보지만 오늘날 기술의 중심지인 세계의 대부분 그리고 중국조차도 여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는요?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인도에는 운항 중인 선박들이 있고 해안을 따라다니는 교통이 있다고들 합니다. 네, 우리가 인사하는 공통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방금 이 교통에 대해 확인해 줬어요. 미스터 씨. 아까 말씀하신 그 예비 계획에 대해 제가 좀 더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트럼프가 러시아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유럽에 압력을 가해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하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제가 보는 위험은 좀 다릅니다. 제 생각에는 러시아가 트럼프를 도와서 해협을 다시 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런 대가도 없이 엄청난 것을 요구하는 셈이죠. 저는 그럴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또 다른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할 수 있는 쪽은 중국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중국에 뭔가를 대가로 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러시아에 뭔가를 대가로 주려면 유럽을 굴복시켜야 하는데 이미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중국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는 좀 덜 강한 다른 누군가를 굴복시키는 일입니다. 그 대상은 필리핀일 수도 있고, 베트남일 수도 있고, 인도네시아일 수도 있고, 이탈리아일 수도 있습니다. 네.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나라는 좀 더 어려워지지만, 그래도 분명히 중국은 러시아보다 미국으로부터 무언가를 훨씬 더 쉽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중국은 이란에 압력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그 지역에서 무력함을 드러낸 러시아보다 훨씬 더 성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적어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란은 재건이 필요할 것이고 이란은 러시아가 재건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이란을 재건할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러시아보다는 베이징에서 오는 자제 압박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자체적인 이익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트럼프에게는 예를 들어 대만을 포기하는 식으로 중국을 만족시키는 것이 러시아를 만족시키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럽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하도록 설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러시아에서 제안이 있었죠. 1, 2년 전 러시아인들이 미국의 베네수엘라를 넘기면 대가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그때는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미국인들이 베네수엘라를 차지하고 싶다면 기술적으로 집에서 비행기로 30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굳이 러시아의 승인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교환한다는 건 상대방이 그걸 가져가는 걸 막을 수 있을 때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럴 때야말로 거래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런 거래가 성립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어쨌든 한편으로는 떠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요.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여기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해야 할까요? 다니엘레에게는 미안하지만 화가 나서 휴대폰을 부쉈을 거예요. 다른 준탄호를 구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뭐 편하게 드세요. 자, 차 안에서는 먹지 마세요. 집에서 먹는 게 더 좋아요. 덜 움직이게 되니까요. 왜냐하면 결국 해결책이라는 게 또 다른 봉쇄일 뿐이고 그건 언젠가 더 큰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아니면 공격을 제기하는 건데 그건 결국 아무런 결과도 가져오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무너진다거나 포기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으니까요. 오히려 아마도 이란 쪽에서 할 수 있는 곳마다 일정하게 대응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모든 게 거의 그대로일 거예요. 트럼프가 갑자기 임무 완료라며 집에 가겠다고 하지 않는 한요. 하지만 이번에는 트럼프가 너무 깊이 관여해서 말하자면 질서 있게 물러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여기서는 베네수엘라식 방법이 통하지 않았어요. 작은 메모를 항상 마지막에 남깁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케이크의 절반에는 이스라엘도 있었죠. 이스라엘은 여전히 자기 계획을 꾸준히 실행합니다. 이들은 러시아인들처럼 계획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붉은 10월에서 가져온 마지막 인용문을 끝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괜찮아요. 오히려 이제는 아이언돔과 아마도 군사계약을 통해 아랍에미리트를
이 이야기를 그들이 어떻게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인들이 미국인들을 이 생각에 끌어들인 것이 꽤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걸프 지역의 군주국들은 말하자면 이스라엘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기지가 미국 기지처럼 이란인들의 분노를 사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브라함 협정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보다 훨씬 더 강력해 보입니다. 가자 지구와 그 밖의 모든 것보다도요. 돈이면 다 된다는 거죠. 두고 봅시다. 모두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령님께도 감사드리고 마르코 부시, 모로에게도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 5프레임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파울로에게도요. 아쉽게도 오지 못했지만 곧 만회할 겁니다. 모두들 좋은 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좋은 밤 되세요. 좋은 밤 되세요.